폴란드도 보면은 거기도 방산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무기를 수출하니까 네. 폴란드에 기존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이제 반발이 심해진 거예요. 네네. 그렇죠.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그래서 그걸 좀 폴란드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있긴 있어요. 폴란드 방산도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무기를 뭐 2차 사업 규모가 K2 전차가 한 820대 정도 됩니다. 1차가 180대였고요. 네네. 사업 규모가 훨씬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차를 이제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을 해서 라이센스를 이제 같이 하자 네네. 하고 자기들이 이제 수출을 하겠다. 폴란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우리가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작년부터 해서 K방산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승승장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일단 작년에는 참 좋은 성과를 이뤄냈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크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텐데, 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그리고 현재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방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지금 북한의 그 화성 18 ICBM 때문에 네. 인터뷰도 좀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사무국장님의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저희 3프로TV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도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아는 분들 많겠지만 혹시 우리 3프로 구독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뭐 육군 장교로 21년 이제 군 복무하고 전역을 했고요. 현재는 한국국방안보포럼에서 사무국장하고 전문연구위원 두 가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좀 뭐 다른 그 긴기관에서도 자문위원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도 군사 방산 관련해서 좀 미흡하지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참 유명하다는 표현이 좀 그래서. 아니 원래 저희 네. 작가님이 워낙 유명하지만이라는 그 멘트를 넣었었는데 TV에 좀 자주 나오다 보니까 네. 됐는데 오히려 더 이런 인터뷰가 하고 와서 저도 이제 좀 더 이제 업계 관계자분한테 얘기 좀 더 드려보려 하고 나니까 네네. 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럼요. 예.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세요. 예. 뭐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저도 뭐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뉴스에 나온 것들만 보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 아니면 이쪽 산업계 관계자분들한테 네. 물어보고 물론 뭐 완전히 뭐 보완적 요소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좀 사실에 근접하게 그쵸.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때도 도움이 좀 되시죠? 저 신종훈데요? 라고 하면 봤습니다. 이런. 예, 뭐 좀 도움이 되는데 조금 이제 불편하게 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예. 본격 이야기를 네네. 들어가 볼 텐데 이제 예. K방산이 많은 성과를 낸 걸로 많은 분들이 뉴스를 봐서 인식은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K방산의 수출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요? 뭐 수출 얘기하기 전에 뭐 지난 방산의 어떤 이제 어두운 면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방산이 좀 방산 비리 수사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방산이 무슨 뭐 악처럼 뭐 비리의 온상이냥 비춰졌어요. 뭐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재판을 받기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동률이 60% 정도까지 급감이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럼 어느 정도? 그 정도도 보면은 그 정도는 좀 정상적으로 됐죠. 네네. 그러니까 가동률을 얘기하는 건데 가동률이라는 게 보면은 제가 산업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때 가동률이 일반 제조업의 평균 이하라고 제가 듣기 들었었거든요. 정말 방산이라는 게 보면은 정말 이걸 더 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네네. 방산이 좀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1년에 네. 이제 호주의 K9 자주포를 이제 수주하고 1조 정도 그리고 이제 UAE의 천공을 수주했는데 규모가 좀 4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 좀 상승세를 조금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22년에 이집트의 K9 자주포 네. 또 수주하고 이어서 바로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네네.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 다연자 로켓을 17조 가까이 좀 수주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방산이 이제 확 성장하는 폭발적 성장을 기게 됐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좀 크죠. 그쵸? 결국은. 예. 그러면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조였다가 4조였다가 17조. 예. 그러면 예, 전 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 내지는 그런 무기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는 맞는 거죠. 신뢰도는 이제 우리나라 무기 체계도 이제 세계 뭐 넘버 원이다라고 네네. 하면 너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세계 최고 수준에 좀 다다랐다. 전차, 자주포, 뭐 함정, 네. 뭐 미주동 무기, 미사일부터 모든 무기 체계가 하나의 전반적으로 한국의 이제 방위 산업의 어떤 기술이 거의 이제 세계적인 뭐 스탠다드를 훨씬 넘어가지고 추진에 올랐죠. 이게 정말 운이 좋은 건데.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의 안보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있다 보니까 이 공장을 없앨 수가 없어요. 다른 국가들은 뭐 공장을 좀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예, 줄이고 막 엄청나게 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나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네. 군비를 항상 많이 축소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독일 축구하면 뭐라 그러죠? 전차 군단. 그렇죠. 네. 전차의 명가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전차를 중고로 거의 다 매각을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스나 뭔가 물론 폴란드까지 네네. 뭐 전차를 뭐 몇천 대씩 이렇게 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중고로. 예, 중고도 팔기도 하고 새로 생산된 것도 팔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국방비가 없으니까 네네. 군비를 줄여버리고 독일이 또 복지를 또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네네. 국방비를 많이 줄여버렸고 국방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줄여버린 거예요. 네.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방산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라인메탈. 네. 라인메탈 같은 경우도 뭐 구조조정 거치고 정말 그 힘든 시골을 엄청나게 지나갔죠. 네.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이제 다들 막 국방비를 줄여가고 그리고 또 공장도 가동률 줄이고 막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 주문은 해야 되겠는데 제일 가동 많이 하는데 어디야? 찾다 보니까 한국이 눈에 띄었나 보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흔한 얘기인데 네.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워낙 급하게 돌아가니까 네. 적경국인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무기 지원을 해주면 독일이 그걸 채워주기로 했어요. 네네. 밀어내식으로. 근데 그 독일이 약속을 못 지킨 거죠. 줄여놨으니까요. 예, 줄여낸다다가 이제 뭐 그 치장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가동을 못한 수준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뭐 부품이 없고. 네네. 그러니까 전차라는 게 보면 치장 내놓은 상태에 다시 꺼내가지고 하면 이제 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독일이하고 약속을 못 지키려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좀 안 지켜줬고.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처음부터 이제 폴란드까지 위협을 했죠. 네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하는데 폴란드가 하냐면 다음은 폴란드를 공격하겠다. 네. 이래 보니까 안보적 불안 요소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무기는 채워야겠는데 무기는 없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왔는데 현대로템과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공장을 가보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K9 자주포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장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유지해요? 끝나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유사시에 네. 다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업체들은 이제 또 생산 라인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네. 어떻게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씩 버리죠. 네네. 그래서 뭐 창정비라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창정비 같은 경우는 거의 새 거를 만든 거예요. 약간 이제 뭐 신품으로 그러니까 새로 생산하는 거와 네네. 뭐 정비를 해서 새로 만드는 것과 네. 가치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보면 근데 조금 싸죠. 예. 그러니까 창정비를 통해서 또 라인을 또 유지를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네. 이제 방산 특수가 이제 생긴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드는 거는 들어가는 원가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데 파는 비용은 거의 차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창정비에서 만드는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창정비는 거의 새 거를 만드는 거예요. 뭐 엔진을 갈고 거의 분해하다시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쌉니다. 예, 싸죠. 가격이. 약간 싸겠지만. 예, 그래도 새거가 똑같아요. 새거가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사실 과거에는 이 못 만든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딱 우리가 겪으면서 이게 부품이 부족하면 못 만들 수 있구나 충분하죠. 라는 걸 이번에 네네. 느끼게 됐는데 그렇죠. 말씀하셨던 걸 딱 들어보니까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뭔가 부품 만드는 것도 줄여 공장도 줄여 이런 가운데 그걸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이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었던 거는 너무나도 분명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네.
그 러시아가 1년에 전차를 생산한 대수가 얼마인지 전차 생산됐어요? 예, 생산됐어요. 러시아가 최대 생산국이거든요. 연간 예. 100대? 300대. 아, 300대요? 예,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네네. 독일이 지금 몇 대냐면 15에서 20대. 1년에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한 40대 정도 네네. 했었는데 지금은 50대로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전차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네. 현대로템이지 않습니까? 네. 현대로템. 이제 철도 네. 열차를 만드는 그쵸. 사업부를 좀 돌려가지고 네. 전차 만드는 데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전차라는 거는 뭐 모든 무기체가 그렇지만 이 자동차처럼 네. 뭐 라인이 줄 서서 이제 뭐 벨트식으로 쭉 나오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몇 대나 연간? 40에서 50대. 아, 많이 생산하네요. 예, 40에서 50대. 그 정도 많이 생각. 미국은 지금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건 구형은 거의 생산하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폴란드에 지금 폴란드도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을 했어요. 네네. 뭐 폴란드에 지금 현재 도착해가지고 지금 뭐 배치를 거의 앞두고 있는데 중고입니다. 아, 생산한 게 아니라 중고를. 그러니까 미국 해병대는 M1 네. 전차를 도태시켜 버렸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뭐 창정비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의 식품과 같이 해서 네네. 이제 폴란드로 보내준 거죠. 미국도. 네. 알겠습니다. 그 좀 약간 벗어났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의 그 순위는 어느 정도 돼요? 글로벌 방위산업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규모가 8위 정도 된다. 8, 9위 정도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세계 9위입니다. 9위. 네네. 9위. 우리나라가 9위 정도 되고 이제 폴란드 이제 방산 이제 수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수주할 기회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4위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다 완료하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완료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네. 중국, 러시아, 음. 뭐 북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제 네. 미국과 우방들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 보면은 이제 과거 동남아시아 방산 전시회들 좀 제가 좀 몇 번 가봤어요. 동남아시아요? 예. 네. 태국, 인도네시아 가봤는데 거의 중국, 러시아 판입니다. 거기 부스가 제일 커요. 그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은 그 정치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싸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 네. 중국산 러시아. 중국산 러시아는 좀 싸요 네.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는 좀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러시아 무기체를 좀 많이 도입하는 국가였는데 요즘 이제 동남아시아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뭐 산업체들이 지금 계속 아시아로 가고 있으니까 네네. 결국 우리나라 무기가 다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도 중국 러시아를 제치고 수주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예. 기술력만 보면 한국산을 쓰고 싶지만 뭔가 네. 돈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산과 중국산을 썼다면 예. 그들도 한국산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거 지난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갔다 왔잖아요. 네네. 베트남에. 네.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국가죠. 우리가 거기도 보면은 막 그때 구소련 뭐 러시아제 네네. 무기들 많이 써요. 근데 지금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네.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수호의 전투기도 써요. 그 나라. 무슨 말레이시아. 수호의 전투기. 예, 러시아 전투기.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도 수주를 했잖아요. 네네. FA50 경공급기가. 네. 그것처럼 이제 아시아 시장도 우리의 또 방산이 좀 날개를 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계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은 널리 펼쳐지고 있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아니, 시장은 이제 말고 기회도 이제 좀 더 기회도 많아지고.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폴란드 1차 수출이 끝나고 2차 수출을 그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폴란드 가서 방산 협력과 뭐 기술 네. 뭐 이런 이전 좀 많이 강조했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폴란드의 허브 기지. 그러니까 지금 1차 사업은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보내주지만 네. 2차는 폴란드 현지 생산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네. 그 폴란드에 현지 생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폴란드가 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입장에서 한국에 만들어서 보내면 좋죠. 네네네. 근데 폴란드도 보면은 거기도 방산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무기를 수출하니까 네. 폴란드에 기존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이제 반발이 심해진 거예요. 네네.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그래서 그걸 좀 폴란드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에 판매한 천무 다른장 로켓 같은 경우는 네. 다른장 로켓만 어. 하나 에로스페이스컷을 쓰고 네네. 차량은 이제 폴란드 차량을 쓰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폴란드 방산도 산업이잖아요. 네네. 자꾸 우리나라 무기를 뭐 2차 사업 규모가 K2 전차가 한 820대 정도 됩니다. 1차가 180대였고요. 네네. 사업 규모가 훨씬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차를 이제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을 해서 라이센스를 이제 같이 하자 네네. 하고 자기들이 이제 수출을 하겠다. 그걸 네네. 이제 발트 3국에 이런 곳에 전차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이제 폴란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보면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에는 미국 그 M1 전차 네. 이제 정비창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모든 M1 전차들은 폴란드에서 정비를 하게 돼요. 아, 네. 아까 정비와 같은 얘기를 처음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네네. 거의 새로운 전차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정비. 그럼 폴란드 입장에서는 정비를 하면서 또 수익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M1 전차뿐만 아니라 나토에 가 있는 M1 전차들까지 이제 하는 정비창이 돼가지고 네네. 폴란드 PGZ 국영 방산 업체하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네.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네. 협약을 다 맺고 지금 곧 정비창이 들어설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재하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죠. 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폴란드. 예. 그럼 이제 2차 기술 수출이 820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따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따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도 우리 방산도 지켜야 되긴 하는데 예. 무기는 부족해. 예. 되게 어떤 그 미묘한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것들을 좀 제안을 하면은 이게 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은 아니고 경쟁은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원하는 거예요. 폴란드가 하겠다. 네네. 근데 조건이 따라붙죠. 조건이. 네네. 차관. 음. 차관도 따라붙을 것이고 이제 기술 이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기술 이전 다 하면 폴란드가 이제 뭐 우리는 이제 폴란드 그 기술 이전을 한 상태에서 넘겨주면.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lem을 장사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협상이 되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1차 사업을 하면서 네. 좀 차관이 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 차관이 들어가게 되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좀 나중에 돈 받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실제 이익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차관이 들어야 되면은 이제 약간 절입니다. 차관은 절이고 그 차관이 절이고 나중에 이제 분할 상환인데 그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폴란드와 차관을 계약을 했더니 이집트도 차관이 갑니다. 네네. 사업에다도 이제 2조 규모의 한 1조 6천억, 뭐 70%까지 차관을 줘요. 예. 폴란드도 그 정도 아니었었어요? 그 정도 넘죠. 왜냐하면 지금 그 100억 불이니까 네네. 12조 정도 되잖아요. 12조. 그러니까 70% 가까이 이제 차관을 이제 1차 사업에 네네. 해줬는데 네. 우리나라가 차관이 연간 100억 불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산업이나 기계 산업 쪽에 쓸 수 있는 차관이 한도가 100억 불 정도 연간. 네. 그걸 이제 폴란드 이제 방산 수출에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사업을 시작하는데 네. 2차 사업은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차관 자체가 뭐 지금 200억 불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1차 사업보다 규모가 더 커가지고 전체가 820대잖아요. 네네. 그 규모를 하는데 뭐 차관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뭐 차관이 전차만 해도 200억 불 정도 차관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1차 사업 때는 그 카드 할부를 줄 수 있을 만큼 다 주긴 했는데 2차 사업은 너무 크니까 카드 할부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폴란드 우리가 뭐 차관을 모든 무기 사업에 주느냐? 네네. 줄 때도 안 줄 때도 있어요. 네. 네, 차관이 뭐 그래서 저기 이집트 네네. 같은 차관이 이제 됐잖아요. 1조 6천억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호주나 네. 노르웨이 이런 데 사업할 때는 차관이 없어요. 뭐 돈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차관이 필요 없는 나라. 네네. 네. 근데 폴란드도 보면 차관이 좀 필요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때문에 폴란드가 군비 수출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작년에 스톡홀름 경제평화연구소에서 폴란드가 작년에 무기 구매를 얼마큼 했냐? 네. 그러니까 160억 불을 했는 거예요. 네. 폴란드 국방 그러니까 무기 사는 데만. 네. 그러니까 세계 18위까지 이제 순위가 올라온 거예요. 네네. 그 전에 폴란드 순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금 보면 전투기가 보면 최신 무기가 뭐 그렇게 없거든요. T계열 전차 아직도 운영하고 있어요. 폴란드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자체가 보니까 갑자기 무기를 많이 구매해야 되니까 당연히 국방 예산이 그렇게 없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폴란드가 이제 돈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폴란드가 보면은 실업률이 한 2% 정도로 상당히 적어요. 실업률이요? 예. 네. 상당히 좋고 뭐 경제 사정이 그렇게 뭐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도 이런 얘기하면 네. 옛날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네. F-80 경공기를 수출하려고 했어요. 네네. 거의 성사 임박 단계였거든요. 네. 근데 차관이 거절당한 거예요. 차관이 거절당했다는 게 차관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차관은 여기는 어렵다. 못 준다. 아. 너무 이제 국가가 이제 신용도가 좀 낮다. 아. 우리가 보면 돈 그렇죠. 빌려줄 때 그냥 뭐 안 빌려주잖아요. 사무국장님 저한테 예. 돈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못 일단 빌려주시죠. 일단은 그 좀 통장 사본하고 좀 그 뭐 끊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보증보험 들어오고 네. 뭐 그쪽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아니 뭐 빌려드릴게요. 돈 많으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예. 폴란드는 그 차관을 정말 지금 뭐 180대에 12조 원의 차관을 발행을 했는데 아니요 180대에다가 이제 천무 다연장 로켓 천무 다연장 로켓 예. 경공격기 다 기까지. 합쳐서 이제 예. 12조 원의 차관을 발행을 해줬는데 네네. K2 전차만 2차 수출에서는 820대 그렇죠. 다른 것들은 더 많았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K2 전차는 한 820대, 음. K9 자주포는 430문, 네. 천무는 한 80여 문. 네. 천무는 2차는 좀 줄었어요. 2차는. 근데 2차는 F-50 경공격기 같은 경우는 네. 이미 폴란드하고 2차까지 끝났어요. 네, 그건 2차를 안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제 현대로템과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2차 사업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국가에서 차관을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폴란드 총선도 좀 봐야 되죠. 폴란드 총선 얘기 좀 해주세요. 폴란드 10월달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총선이 있는데 지금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율이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폴란드 안보 상황 때문에 네. 또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또 안보를 많이 강조하고 국민들이 지금 안보를 불안해하니까 무기가 이제 뭐 전차, 탱크, 뭐 비행기 올 때마다 대통령이 현장에 가가지고 막 연설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안보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뭐 쪽 당에서 총선에서 승리를 할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하지만 이제 항상 변수는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이런 차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계속 돈 빌릴 수 없다. 우리가 왜 이렇게 돈 빌려 나중에 어떻게 갚을 거냐. 네네. 우리가 빚쟁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에서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그냥 노코멘트. 절대 뭐 우리는 비밀사항일 때 말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좀 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되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차관도 있을 것이고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도 있을 것이고 차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정권이 우리 이 정도까지 차관 받으면서 못합니다. 이런 변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네요. 당연히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폴란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또 방산뿐만 아니거든요. 네네. 원전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또 LG가 또 오래전부터 폴란드에 산업단지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네. 방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방산과 이게 기존 이제 산업이 좀 연계되면 맞아요. 2차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제 폴란드와 협상을 잘해야죠. 협상을. 그러니까 폴란드 협상을 잘 해가지고 물론 뭐 우리가 뭐 넉넉하게 차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네네. 안 된다면 사업 규모는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가능성은 완전히 뭐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되게 높은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K2 전차 820대 다 들어갈 거냐? 예. 뭐 이런 데서는 약간 변수는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럼 대수나 이제 기술 이전, 현지 정도? 공장 짓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협상할 게 많잖아요. 예. 그 폴란드도 그만큼 뭐 이건 손해보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폴란드 손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폴란드 손해를 볼 수도 없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때문에 전차를 도입 안 하면 안 됩니다. 도입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F-50 경공격기가 지금 폴란드로 이제 배송이 됐죠. 네네. 이제 폴란드 국군날 행사 때 다음 달에 국군날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F-50 공격기가 비행을 한다고 해요. 네. 대한민국 국민에서 아주 가슴 붙은 일이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주면 이제 폴란드는 미그 이슈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줍니다. F-50 경공기를 도착하면 그거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거예요. 새 신제품은 폴란드에다가 이제 쌓아놓고 예. 지금까지 쓰던 거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 미그 전투기를 받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우크라이나군도 미국 조종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기 지금 그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네네네. 예. 근데 F-16 얘기 좀 있었잖아요. 네. 좀 얘기가 또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 미국 전투기와 F-16 전투기는 좀 틀려요. 조종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F-16 전투기를 뭐 우크라이나군에 당장 준다고 해가지고 운영이 될 할 수가 없어요. 조종 교육을 받아야 되고. 네. 지금 레오파드 전차, 네네. 브래들 장갑차 이게 우크라이나군에 네. 공유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교육을 다 받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간도 완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전 초에 투입된 것도 좀 파괴된 걸 보니까 조종 숙달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전차도 조종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전투기는 더욱더 복잡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결국은 우크라이나 군에게 지금 가장 이제 전선에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 네. 수호이기 그 T계열 전차들은 주면 바로 운영할 수가 있죠. 그냥 폴란드가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계속 밀어내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수출을 할 게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면 뭐 캐나다 잠수 정도 있을 것이고 호주에는 뭐 수출하려고 하고 있었죠? 지금 레드백. 레드백. 레드백 보병적도 조금 좀 우울한 소식이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레드백 같은 경우는 그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KF41과 최종 경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최종 경쟁은 이제 독일과 우리나라가 올라갔는데 호주 원래 그 장갑차 사업에는 미국, 영국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탈락시키고 우리나라가 이제 최종 결선에 올라간 거예요. 사업 규모도 좀 컸죠. 근데 지금 변수가 좀 많이 발생했어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호주가 지금 사업 규모를 또 축소시켜 버렸어요. 3분의 1로. 왜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규모 파병하는 전투에는 꼭 같이 갑니다. 호주가.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간전이나 이라크전 이런 데서 지금 승무원들을 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병을 보내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가진 장갑차, 화력뿐만 아니라 이제 방어력까지 갖춘 장갑차를 원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이 아프간 다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의 수요가 호주에서 보낼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싼 이제 장갑차들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유할 필요가 호주 내에서 쓰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겠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가 사업 규모를 줄였고 지금 가격을 다시 내라고 또 했어요. 가격을 줄일 때가 됐겠다는 거죠. 경쟁을. 가격을 더 낮춰버리겠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독일이 지금 그러니까 독일과 호주의 방산 협력이 엄청나게 지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이 제안한 건 역수입 제안. 그게 뭐냐면 호주가 원래 독일의 박스 장갑차를 현지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스 장갑차를 도입하는데 현지 공장을 짓고 거기가 호주군이 이제 그걸 이제 생산된 걸 호주군이 사용하는데 이 사업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 이제 군비를 증강해야 되니까 그 공장 이제 폐쇄시키지 말고 거기서 박스 생산하면 호주에서 생산하면 우리가 사주겠다. 우리가 사올게. 역수입입니다. 역수입. 그러니까 독일 장갑차를 독일에서 만들지 않고 호주에서 만든 걸 쓰겠다고 했고 지금 경쟁자인 링스 KF41 보병전투 장갑차 같은 경우는 그리스, 헝가리가 수주를 했어요. 벌써 200여 대, 250여 대씩 수주를 했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OMFV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의 뭐 유무인 이제 복합 체계, 지상 체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도 브래들리 장갑차를 이제 교체하는 사업인데 거기도 지금 독일과 하고 물론 뭐 미국 사업은 미국 현지 범인이에요. 독일 라인메탈, 미국 라인메탈이죠. 그럼 어차피 뭐 라인메탈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이 최종 결선 올라갔어요. 우리도 이제 그 사업에 들어갔는데 하나 에로스페이스가 탈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장갑차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이제 계속 좀 들려가고 있는 거죠. 계속. 게다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도 수주했고 헝가리도 수주했고 독일 육군도 이제 사용할 것이고 이제 미국까지 가버리면 우리의 그 방산 생산 규모의 경제거든요. 우리 F-35 전투기가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생산을 그만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 있는 F-35 현지 공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라인에 라인을 카트 타고 다녀요. 걸어다니기 좀 너무 멀어가지고 그 라인을 사진을 보면 못 느끼는데 현장 가보면 골프 카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타고 이제 견학을 하는데 그 라인이 빈틈이 없더라고요.
아, 생산량이 꽉 차 있어요. 지금 다 생산 중. 아 그렇죠. 아. 네. 거의 뭐 안에 내가 사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 개인 사진은 없는데 네.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래서 규모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뭐 가성비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많이 생산해야 가성비가 또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호주가 또 이제 다시 가격 제한을 그래요? 해라. 음.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독일과 이제 그 독일의 KF-41 링스와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 차이가 경제 가격 차이가 좀 크게 안 났어요. 네네. 우리가 조금 이제 가격이 저렴했었는데 아마 독일이 아마 이것보다 더 낮게 써낼 가능성이 높죠. 사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폴란드 현지 생산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너무 우리나라 기술이 폴란드에 다 이제 심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호주도 독일과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거는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는 현지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건 단순히 가격과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현지 생산을 통한 그 관계가 애초에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방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건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무기체계가 우수하다. 기본적으로 우수해야겠죠. 네네. 무기체계가 완전히 뭐 성능이 떨어진 무기체계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수를 해야 되고 네. 그 나라의 어떤 산업과 연계성 또 중요하고 또 외교 관계도 또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기서 무기 도입할 그쵸, 때 그쵸. 그런 거 다 고려를 합니다. 네네. 예, 뭐 어느 나라 다 뭐 폴란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폴란드가 2차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면 뭐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가 지금 연간 300대 정도 네.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만큼 전차를 보유하려고 해요. 1000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력이 좀 많이 소진됐지만 네네. 그래도 완전히 소진된 건 아닌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후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물량이 계속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폴란드도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그에 많은 규모를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000대 신형전차 1000대까지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뭐 폴란드 2차 사업이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거는 저겁니다. 미 해군의 그렇죠. 우리나라 T-50이 예. 과연 고등훈련기가 예. 진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리고 이거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미 해군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이 기종이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의 이제 고등훈련기하고 전술훈련기 사업 규모가 네. 500대입니다. 500대. 합쳐서요? 예, 다 합쳐도 500대인데 네네. 그 규모는 18조. 18조 정도 됩니다. 뭐 이거 만약 수주하면 네. 우리 4대 강국 목표 하고 있잖아요. 네. 4대 강국 들어가요, 그냥. 4위. 예, 이거 4위까지 가요, 그냥.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들어가요? 이것만 들어갑니다. 네. 뭐 기존에는 폴란드도 뭐 2차 사업 뭐 낙관하고 있고 네네.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들어갑니다, 그냥. 예. 뭐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예. 높다고요? 예. 네. 뭐 옛날에 지금 그 보잉사에 있는 이제 레드호크 같은 게 지금 약간 개발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네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훈련기가 빨리 좀 필요한데 네. 이게 지금 훈련기가 제때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틈을 타서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틈을 타서 가는데 500대 다 안 먹어도 돼요. 네. 네네. 미 해군 사업만 해도 네네. 뭐 우리 차 또 네 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팀을 편성해서 열심히 좀 카이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뭐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오해요? 이건 미국 사업입니다. 로키드 마틴 주체가 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자꾸 이거 홍보하냐? 미국 사업인데. 이런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네. 네, 다 합니다. 예. 그냥 굳이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이제 같이 손을 잡고 하자는 뜻에서 네네.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뭐 얘기는 나오더라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미국 사업에. 네네. 로키드 마틴 주체에서 가는 것이고 네. 이 사업만 이제 수주되면 이제 우리가 좀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것들, 뭐 산업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크거든요. 따지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우리가 또 부품을 이제 납품하잖아요. 네네. 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산업 유발 효과가 상당히 또 높죠. 그럼 조립은 로키드 마틴에서 하고 예, 독일 높인 하고 이제 레이더는 미국제 들어가죠. 레이더 미국에 미국제 들어가고. 들어가고. 네. 예, 어차피
FA50 이제 T50, 네. T50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네네. 훈련기지 않습니까? 네. 훈련기다 보니까 이제 성능 개량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계식 레이더가 있는데 지금 A사 레이더가 네. 들어갈 것이고 복자형인데 단자형까지 좀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FA50이 T50이 이제 복자형이잖아요. 그게 2명 앞뒤로 2명 탄 네네, 형태인데 네네. 그거를 이제 자리를 이제 좌석을 하나를 만들고 뒷부분에는 이제 좀 더 연료를 더 넣을 수 있게 네네. 그리고 아니면 뭐 항전 장비를 더 추가하든지 해서 성능 개량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네. 그 성능 개량도 3년 안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뭐 훈련기 기준은 다 충족했죠. T50 자체가. 지금 경쟁은 어느 국가랑? 뭐 경쟁하는 국가는 이제 보잉이 유일하겠죠. 지금 M336 같은 경우는 유럽 레오나르도의 M336은 훈련기로서 약간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예. 보잉에서 만든 게요? 아니요, 그 유럽에서 만든 예. 경쟁력 얘기하셨죠. 네네네. 그 옛날 그러니까 유럽의 레오나르도 그러니까 지난 사업에는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경쟁이었죠. 네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잉이 좀 레드호크가 아직 그 실전의 훈련기로 지금 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개발 과정에서 조금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사출 장치에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개발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물론 다 고칠 겁니다. 네, 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해군은 이제 훈련기가 좀 빨리 필요하니까 네네. 좀 너무 오래됐거든요. 훈련기가 빨리 바꿔야 되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사업이 되고 가능성이 높고 하는 거죠. 예. 사실 그 틈을 노리는 게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거긴 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잠깐 생산 차질이 생겼어? 야, 우리가 우리나라는 적시에 딱 기한 맞춰서 정확한 물량을 공급해 주거든. 우리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이게 또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완전 만들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예. 로키드 마틴이 또 만드니까. 그렇죠. 이게 미국 사업입니다. 미국. 네, 미국 사업. 미국 로키드 마틴의 사업인데 이제 로키드 마틴과 우리가 이제 같이 팀을 이제 네네. 편성해서 네. 또 열심히 해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오해가 생기게끔 했군요. 그러네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날개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생산하게 되니까 네네. 산업 유발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딱 4위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네. 그렇죠. 이게 워낙 사업 규모가 커요. 이게. 워낙 커서? 예.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려서 500대 뭐 18조 규모로 얘기했지만은 네. 그 외에 따라온 것들이 또 계속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잘 되길 좀 바라고 다음으로 볼 거는 그겁니다. 일본. 예. 일본이 얼마 전에 이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그래서 분쟁 지역에게는 이제 무기 수출을 안 할 거다. 평화 목적이면 무기 수출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원래 니네가 수입해 갈 때의 목적 외에 다른 곳으로 쓸 거면 일본의 동의를 받아라. 이 3원칙을 좀 완화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 말은 좀 수출 많이 할게라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K방산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궁금하거든요. 뭐 오래전이긴 한데 제가 동남아시아 방산 전시회 갔을 때 일본 기업들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뭐 근데 좀 크진 않아요. 부스도 아주 작게 만들어 놓고 네네. 이제 그 수상정 있잖아요. 일본 수 수상정 물에 착륙하는 네네. 예, 수상정. 네. 뭐 그걸 이제 뭐 원래 동아시아는 이제 섬이 많으니까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이제 모형을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뭐 세일즈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예. 확실히 좀 차이 납니다. 러시아 뭐 중국 뭐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였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일본 방산 전시회 뭐 DSAI를 좀 다녀왔어요. 네네. 전시회 규모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작고 전시회 또 간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간판이 없고 이제 우리나라 킨텍스 같은 곳에서 했는데 네. 전시회 간판도 없고 옆에 그 가구 전시회 간판은 큰데 방산 전시회 간판은 없더라고요. 우리는 뭐 방산 전시하면 뭐 외곽부터 해가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럼요. 하잖아요. 들어오는 길 500m. 네. 갔는데 또 시위를 하고 있다고요. 예, 뭐 이제 뭐 전쟁 반대 뭐 해서 시위를 하는 네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 내가 보는 일본 모습이 맞나? 뭐 네. 방산 대국을 우리 언론 보면 막 방산 대국을 한다 뭐 이제 네. 뭐 이제 침략하는 국가 이제 전쟁을 하는 국가가 된다고 네. 막 얘기했는데 현지 가 보니까 일본도 아직 전후 세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여론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썩 좋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무기 수출하면 이제 하나의 애국심이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투기와 뭐 자주포, 전차가 네. 뭐 자유의 그를 수호하는 네. 뭐 F-50이 자유의 날개로서 세계 평화를 지킨다 이러면 가슴이 뿌듯해지는데 네. 일본은 아직까지 정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개인적입니다. 제가 너무 네네. 단편적으로 봐서 본 것만 경험만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일본이 이렇게 무기를 탈 수 있을까로 봤을 때는 그것도 가격을 얘기했잖아요. 가격. 일본의 무기체계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요? 예. 오. 그럼 뭐 지금 기본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억대 훌쩍 넘어가고요. 그냥. 네. 예. 물론 수출할 때는 더 비쌀 거예요. 어. 국내하고 국외는 좀 틀리는데. 100억대라면 이건 네.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가격 비교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K9 자주포가 한 4, 50억 육군에 납품되는 게 뭐 4, 50억이라고 해요. 네네. 그럼 일본은 이제 그런 자주포가 100억이 되겠죠. 아. 2배 정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인건비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아니라 일본은 모든 무기 개발을 다 모든 체계를 다 스스로 합니다. 아, 네. 일본에서 다 개발을 해요. 네네. 엔진부터 네. 모든 체계를. 네. 그 수입품이 없어요. 네네. 일본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장 상황에 맞게 네.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뭐 최신 전차, 힙식 전차도 보면 좀 작아요. 네. 작은데 K2 전차보다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러니까 물론 팔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네. 예, 좀 작은 전차인데 일본의 그 좁은 뭐 그런 전차들은 뭐 방어용 목적이에요. 뭐 네네. 상륙하는 부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의 어떤 좁은 철도망을 좀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게 네. 그런 만드는 전차들인데 일본의 지형 특성에 만든 전차들인데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왜 비싸냐면 말씀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속기, 엔진부터 모든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보니까 나중에 그리고 생산 대수도 좋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안 비싼데 내려가겠네요. 뭐 우리나라는 가성비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가격을 낮춘 노력을 하죠. 우리나라 무기체계도 100% 부품 국산화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무기체계에서 네네. 좀 낮아요 국산화율이 많이 낮은데 왜냐하면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엔진을 개발하는 물론 지금 엔진 개발을 성공했어요. 네네. 변속기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좀 독일의 엔진을 수입해서 넣고 하다 보니까 그랬었죠. 가격대를 맞출 수가 있었죠. 네네. 개발비가 안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좀 핵심 기술 확보 차원에서 네. 뭐 전차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했고 이제 변속기만 남아 있는 상태고 뭐 그런 과정을 보면 일본의 무기 체계가 세계 시장에 꺼내냈을 때 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좀 맞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무기 체계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일본보다 낫다. 성능도 뭐 일본이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좋거나 뭐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성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낮다면 그리고 일본이 만든 일본의 무기 체계는 일본 지형에 맞는 무기 체계라면 예. 사실 세계 시장에서 아주 그렇게 빨리 들어와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일본도 하면 할 수 있죠. 또 차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이. 네. 일본이 과거에 보면 동남아 진출할 때 사회 간접 뭐 도로, 네네. 항만 지어주고 이렇게 그 그런- 나라 산업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쵸. 네. 뭐 그거 병행한다면 뭐 경쟁은 될 수 있긴 한데 무기 체계만을 보고 무기 체계만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뒤지는 건 없다. 예, 그거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캐나다 이거는 사실 캐나다는 네. 조선 쪽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자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 전망은 좀 어떠세요? 가능성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뭐 아주 그 가능성 높고 사업 네. 규모만 뭐 60조, 80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항상 크죠. 캐나다가 근데 잠수함을 지금 바꿔야 될 때예요? 바꿔야 될 때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 될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지난 트럼프 정부 때예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그 이제 함대하고 이제 네. 좀 이제 막딱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북극해에서 활동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 있죠. 예, 붙어 있으니까 이런 와중에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다 그걸 해준 거예요. 미국이 가서 뭐 오면은 이제 대응 출격 해주고 네네. 초계 작전 해주고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잠수함은 영국제 중고를 도입한 겁니다. 중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핵 잠수함의 어떤 네. 보조의 수단으로 하는 이제 재래식 잠수함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디젤 잠수함인데 네. 그걸 중고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중고라도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중고가 네. 새 거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중고는 당연히 새 거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중고 샀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표현 중고 가격이 싸게 좀 사기 쌌는데 네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중고를 샀는데 새 뭐 거. 수리 부속 뭐 수리하다 보니까 이게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상이. 중고차 침수차 산 거네요.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게 하다 보니 예. 이게 워낙 무기란 게 워낙 대수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운영에 좀 애로 사항도 많고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쓰면은 지금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이게 다 도태되고 나면 이제 캐나다 운영할 수 있는 제일 잠수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또 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좀 그런 걸 의존해 줬는데 트럼프 때 기류가 좀 바뀌었죠.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너네 안보는 너네가 지켜. 네. 라고 해보니까 캐나다는 국력에 비해서 군사력이 아주 낮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도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스스로 좀 뭔가 좀 지킬 수 있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다른 무기 체계들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특히 잠수함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적인 게 보면 물론 이제 알래스카가 있으니까 네. 영공은 이제 미국 좀 해주겠지만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지금 워낙 이제 함대 규모가 크니까 견제를 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3,000톤급 잠수함을 이제 추진하는데 원자력은 아니고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원자력 그 잠수함은 비싸서 그런 거예요? 글쎄 뭐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원자 잠수함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디젤 잠수함이 그래도 뭐 운영하기 좋은 것 같고 원자력이라는 건 항상 이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저는 모르겠어요. 왜 디젤을 원하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디젤 잠수함 이제 건조를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아까 국산화를 말씀드렸는데 국산화율은 80%입니다. 디젤 잠수함의 국산화율은 80%까지 올라갑니다. 예, 대단한 겁니다. 네. 뭐 캐나다 자주포 K2 전차도 안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엔진이 뭐 이제 변속기가 이제 쓰다 보니까 예, 중요한 거예요 변속기는. 네네. 예,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국산도 높아요. 왜냐하면 잠수함 기술이 잘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 우리가 잠수함 기술은 독일에서 배웠는데 네네. 독일이 아까 군비를 많이 축소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도 경제 상태가 안 되고. 네. 자, 뭐 디젤 잠수함 만든 나라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다 우리나라는 3,000톤급의 SLBM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전투체계 이런 부분들 핵심 기술들은 다 국산입니다. 국내 기술로 다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출을 하는 순간, 수주가 되는 순간, 매출은 뭐 매출과 함께 이익도 다른보다는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그 하나오션에 이제 하나의 이제 인수대가 하나오션을 명세인데 네.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기술은 정말 그 디젤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넘버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쟁이 일본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봐서는 일본이 설렁설렁이 있어요. 네. 예, 일본이 뭐 낫다 우리 낫다 했는데 일본과의 어떤 경쟁이 될 거는 확실하죠.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네. 제대로 만들고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2개국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글쎄요, 뭐 잠수함 기술은 뭐 어찌됐건 간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캐나다가 원하는 거는 이제 북극해에서 얼음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네.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또 일본이 낫다. 일본이 뭐 그래요? 강판이나 구조에서 더 낫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사실 수는 없고요. 일본도 지금 뭐 북극에서 작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뭐 이제 뭐 들리는 뭐 그냥 소리 같고 뭐 하지만은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체가 잠수함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우리도 스스로 걱정을 했고 네네. 또 해 또 수주 안적도 실적도 있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그 생각 들고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방산 군수 협력도 열렸고 앞으로 캐나다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리면 네. 우리 그 산업 그러니까 조선 산업들이 적극 참여할 거예요. 네네. 그걸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당장 이건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건 뭐 우리가 방산 무기 사업은 뭐 10년에서 20년까지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롱텀입니다, 롱텀. 근데 하지만은 롱텀인데 이거 지금 할 필요가 있어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 캐나다의 관계를 유지하고 최근에 우리가 캐나다와의 그 산불 지원하는 그런 팀도 보내줬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우호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 체계 성능만 좋은 것뿐 아니라 그에 따른 외교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좀 하고 있어요. 예, 다행히도 하고 있고 네. 이 사업은 현 정권에서는 결정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KF-21 전투기 네네. 같은 경우는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있을 때 했었고 이게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누가 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네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오면서 이제 그 바톤 터치 받듯이 이렇게 이어져 가서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혹시 캐나다에 그러면 네. 잠수정 사업 말고 다른 예. 사업도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건 없어요. 캐나다는. 그런 건. 캐나다는 네네. 좀 뭐 전투기 같은 경우는 미국 거를 도입하겠죠. 캐나다가 뭐 F-18 뭐 호넷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그다음에 뭐 스텔스 전투기 이런 전투기 분야는 아마 할 거고 네. 캐나다 자체도 옛날에 이제 보면은 육군 군사력이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이 또 파병한 전쟁에 또 많이 갔어요 육군이. 캐나다도 네네. 미국이 하는 전쟁에 같이 또. 그러겠죠. 근데 또 파병을 안 가다 보니 네. 또 호주하고 비슷해진 거죠. 육군이 이렇게 또 키울 필요가 있나?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데 네. 그런 사정이니까 우리가 캐나다에 다른 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꽤 오랜 시간을 통해서 폴란드 2차 수출 가능성,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미국 이 방산 수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짚어봤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점점 이제 그 K 방산에 대한 기대는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7년 그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 과연 이뤄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전망을 하자면은 뭐 제가 지금 뭐 완벽하다고 뭐 된다. 네.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이제 뭐 나쁜 소식도 있지만 좋은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아주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전차 자주포 이런 걸 팔았는데 그 지지난주 파리 에어쇼에서 네. 우리 그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더를 네. 유럽의 이제 레오나르도사와 네. 공동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 조건 합의서를 또 체결했는데 그게 거의 계약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이제 거의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제 서로의 이제 입장을 맞춰보자는 수준까지 그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될 건데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도 보면은 이제 기계식 레이더를 쓰는 전투기들이 많거든요. 네. M346 같은 경공기 같은 경우는 네. 아주 기계식 레이더예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A사 레이더로. 네네. 우리가 이제 FA50의 A사 레이더를 바꾸듯이 네. 이 유럽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옛날 기술로 만들어진 A사 레이더이 대부분이에요. 소재도 이제 첨단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걸 다시 설계해서 레이더를 만들어서 장착하기에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어차피 한국이 세계에서 12번째로 지금 A사 레이더를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국내 개발. 네. 지금 소프트웨어만 지금 80% 정도 이제 됐어요. 이제 20% 남으면 이제 네네. 됩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유럽 레오나에서 우리가 사업 같이 해볼래. 해서 지금 지난 파리에서 합의서를 체결했어요. 네. 체결했고 이제 그 A사에 들어간 모듈들을 네네.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유로에 들어간 전투기에 대한 모듈이란 부품들을 납품하게 돼요. 네네. 사업 규모가 3조입니다. 3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집트의 K9 자주포를 해도 2조. 2조였었잖아요. 게다가 차관까지 줘야죠. 네. 자 그리고 호주도 뭐 1조짜리인데 네. 공장도 지어줘야죠. 그렇죠. 예, 이 공장이 또 보면은 그러니까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 그러니까 호주 전 장갑차 탈락하면 이 공장 문 닫아야 돼요. 생산 대수 얼마 안 돼요. K9 자주포하고. 네네. 30문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네네. 그 45대 정도 정말 생산하면 이 공장이 더 이상 생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뭐될수 없네요. 그 하나가 좀 그것 때문에 리스크가 좀 커요. 레드백을 그래서 기필코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좀 안 좋은 소식이 그거죠. 좋은 소식만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좋은 소식이 더 많아요. 좋은 소식은. 근데 이제 레이더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죠. 핵심 기술. 그 소재가 이제 첨단 소재로 만든 A사 레이더의 그 전체 구성품 중에 70% 가까이 되는 게 하나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3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다 보시면 돼요. 네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체계가 완전 종합되는 건 없어요. 전투기를 팔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이런 이제 과거에 완전히 이제 체계뿐만 아니라 네. 핵심 기술이 이제 또 세계 수준이 이렇고 유럽이 지금 A사 레이더를 좀
구형 A사 레이더를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고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하는 뭐 경공기들도 A사 레이더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한국을 선택한 거죠. 그럼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 규모도 3조 규모가 되고 3조 규모뿐만 아니라 저는 A사 레이더의 의미를 많이 두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선진들만 가지고 있던 항공 핵심 기술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네. A사 레이더를. 네. 그 기술까지 우리가 이뤄냈고 그거를 이제 수출까지 하는 국가가 됐구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K방산이 항상 좀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지만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정부와 네네. 산업체가 같이 좀 호흡을 잘 맞춰서 어느 정도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많이 좀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협상을 잘해야겠죠. 우리가. 그렇죠. 예, 예. 핵심 기술까지도 우리가 수출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이게 뭐요? 자업체들이 제일 민감한 게 있어요. 중동 사업. 네. 예, 중동 사업도 상당히 민감해요. 이게 이 중동하고 계약을 할 때는 네. 계약서에 네. 알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중동은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특성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중동이라는 게 보면 이제 또 보안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네네. 네. 내가 이런 무기를 가졌는 게 이제 적들이 알면 안 된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항상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이게 기사로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발표를 못 하게. 예. 근데 알 거 다 알아요. 기자들도. 그래요? 네. 지금 아는데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하는 건데 네네. 그럼 뭐 국방부 이제 뭐 출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출입 기자분들은 보면 이제 못 써요 기사를 다 엠바고 걸려 있죠.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근데 보면 또 중동에서 자기들이 또 홍보를 해요. 가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사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중동에도 우리가 좀 좋은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K방산이 뭐 4대 네. 진입하는 거는 황대 꿈은 아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제 이런 협상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네. 완전히 뭐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면 충분히 K방산도 우리나라 산업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방산 수출 9위에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같이 염원하고 있는 것처럼 2027년 방산 수출 4위 4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방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참 세부적인 이야기를 잘 해주셨었던 분이죠.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